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이준석 체제에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도 효력을 유지하게 돼 국민의힘은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군용기 12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 감시선을 넘어 시위성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 30여 대를 출동시켜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북한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방어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다수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발전기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화재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 사례 등이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에너지 대란 대책으로 공공기관 난방을 제한하고 온수 공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화석연료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고 전력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어린이집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등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1년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론을 거스르고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거친 언사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심 이탈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징계가 결정되면서 내후년 1월에야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반발했던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그냥 내려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참모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하 의원이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윤리위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당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시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한정됐던 만큼 부적절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 전 원내대표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당 윤리위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추가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다툼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은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의 운신폭은 확연히 좁아졌습니다. 다시 송사에 나설 경우 기대되는 실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설사 법원이 추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 전 대표의 편에 서더라도 앞서 받은 6개월 당원권 정지 효력과 현 비대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인데 당장 임시 지도부는 새 대표 선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당내 지도 체제의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유력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하루빨리 당을 정상체제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치고 나왔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혼란을 정리할 때라며 당권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원내 인사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차기 대표에겐 2024년 총선 공천권이 주어지는 만큼 전대 룰 등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북한 군용기 12대가 편대를 이뤄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F-15K 등 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12대가 편대를 이뤄 시위성 비행을 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편대를 이뤄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비행을 한 겁니다. 특별감시선은 북쪽에서 항적이 포착되면 우리 군이 감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선으로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선을 넘자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공중 채공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30여 대로 대응했습니다. 북한군의 시위성 편대 비행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1시간여가량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군은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병행해 실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 시위성 비행을 한 적은 최근 1년 사이 처음인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항모 전단을 동원한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공군 전력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등합니다. 그럼에도 공군 전력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대남 위협과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표적 정보 공유를 통해 탐지와 추적, 요격 절차를 수달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통화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특히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안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25분 통화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엄정한 대응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평가하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약식 회담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통화인데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선 강력한 동맹과 협력을 내세워 안보 상황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통화 이후 약식 회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 외 과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ぜひこうした取り組みを通じて二国間関係、未来志向で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윤 대통령은 한일 통화에 앞서서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고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갈수록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거세지는 상황 속에 한미일 간 논의도 분주해지면서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시각 6일 한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한 군사연습은 북한에 잇따른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훈련으로 영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한국 및 일본 구축함과 함께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면서 미국이 영내에서 훈련에 참여하거나 양자나 3자 훈련에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린 한국, 일본과 오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억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방어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달리 영내 위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3국 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 관여할 여유가 없다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존립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면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의혹에 대해 법에도 안 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철저한 감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사냥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과 구속수사까지 촉구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논란이 야당의 확대 해석이자 정치 공세라면서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빠져나오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버리는 듯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정쟁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이어 대통령실과의 문자 논란까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여야 정쟁의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했다며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복이나 표적 수사라는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일단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모두 이 대표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같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성사시켜야 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특히 위례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 때문에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해놓고 물밑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특혜를 공모했는지는 증거관계를 잘 살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들과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까지 알았는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위례신도시 비리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발언도 공소장에 적었지만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자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신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나 구속 상태인 유동규, 남욱 일당을 상대로도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려면 당사자인 이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앞서 소환에 불응했을 땐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지만 현재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사이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과 상임 부회장 A씨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 대북 관련 사업을 총괄했던 국장급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08년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설립해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사장을 지냈고 재임 기간 중 1년 3개월가량은 쌍방울 사회이사직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됐죠. 그런데 국내 대부분 원전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화재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과 해일로 전원이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비상 디젤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 원자로를 식혀야 하는데 침수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녹는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처럼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 어떤 경우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7기 가운데 20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화재나 소화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비상디젤 발전기 구역의 소화 설비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영하 78.5도. 이로 인해 실내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는 내환경 조건은 영상 10도에서 50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극좋은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회의 기동 및 부하 시험을 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정상 작동해야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극저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기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 폐쇄 장치로 해당 구역을 우선 격리합니다. 이어 그 위치에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불을 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동 폐쇄 장치는 원자로 시설 중 안전등급, 소화 설비는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입니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 설비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자로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비안전 설비가 안전 설비를 작동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원전인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는 건설 당시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요건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도로 건설한 한빛 3, 4호기부터는 소화 설비 방식이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건설돼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 문제로 다시 스프링클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에서 극저온의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신고리 5,6호기에서 다시 물로 바꾼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극좋은 상황에서 비상디젤 발전기의 가동 시험을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안전설비와 안전설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연결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단순 연결과 다른 설비를 작동하는 연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비상디젤 발전기는 2대가 가동 중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상디젤 발전기는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며 2.9%로 낮춰잡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 잇따른 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 분열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More fragility, greater uncertainty, higher economic volatility, geopolitical confrontations.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낮춰잡겠다고 밝혔습니다. 3.6%에서 2.9%로 한 차례 낮췄던 내년 성장률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3.2%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측치를 더 낮춰잡은 건 그만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I'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 총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이미 둔화하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o give you a sense what is $4 trillion, this is the size of the German economy. IMF와 세계은행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연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IMF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 돈줄을 재는 긴축 재정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과열된 미국 노동시장이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9천 건 늘어난 21만 9천 건으로 최근 5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방준비제도도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연준의 예상대로라면 현재 3.7% 수준인 실업률은 내년 말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각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이 가져온 에너지 대란에 맞서 광범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녜스 파니에 리나셰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19년 대비 10%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은 건물 내부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난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전력 공급에 부담이 있는 날이면 기준 온도를 18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현지 시각 6일 공식화했습니다. EU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 개입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강요급 이사회인 교통, 통신, 에너지 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 대책 시행을 명문화한 셈입니다. 긴급 대책에 따르면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등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범행 후 귀가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태국 북동부 농부 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용의자는 흉기를 사용해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뒤 어른들에게는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2살에서 5살 사이에 아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어서 아동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범행 후에는 귀가해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생자 외에 용의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게 숨진 것입니다. 태국 경찰은 용의자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재판 스트레스와 환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ทราบว่าวันที่ 7 คือวันพรุ่งนี้นะครับก็จะไปขึ้นศาลแล้ว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พอคนที่หลังจากให้ออกมาแล้วก็ยังไม่คงไม่เลิกพฤติการนะครับเลิกพฤติกรรมก็คงมีการเสพยาบ้าอยู่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หลอนด้วยนะ 이번 사건은 범인 한 명이 어린이들을 살해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우익 극단주의자가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69명을 살해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는 어린이 19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에는 미사일을, 그리고 오후에는 이 비행기, 전투기를 또 출격을 시켰는데요. 도발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북한은 오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오후에는 전투기 8대, 또 폭격기 4대를 이용해서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실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있고요. 그 위로 전술 조치선이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위로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특별 감시선이 있는데요. 어제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인 곳이 바로 이 특별 감시선 부근입니다. 특별 감시선은 전투기의 남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경계인데요. 전투기가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술 조치선보다 수십 킬로미터 위쪽으로 설정을 해둔 겁니다. 어제 북한은 이 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가면서 비행을 하며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특별 감시선을 넘은 걸 파악한 합참, 공군 전투기 30여 대를 긴급 출동시켜서 맞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용기를 동원해서 도발에 나선 것은 2012년 10월 전술 조치선을 넘어서 비행한 이후 10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에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현대화에 실패하고 또 절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받는 공군 전력까지 도발에 활용했다는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항공유도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일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강행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국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일본 상공을 넘어서 발사된 IRBM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신상 공개가 된 성범죄자의 336명이 얼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제목입니다. 사진을 보고 실물로 봐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좀 어떡하나 싶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경향신문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1만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확정 판결이나 출소 30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직업, 또 사진 같은 것들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정보가 변경되면 또 20일 이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요. 연 1회 관할서에 출석해서 사진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위반해서 형사 입건된 경우가 지난 8월 기준 3,200여 명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36명이었는데요. 네. 이게 8월까지만 수치인데도 이미 작년에 2배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있고요. 공개 고지는 여가부에서, 또 등록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 중학생이 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한 70대를 들이받아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사람이 2020년에는 3,700여 명이었다가 2021년, 지금 중간 그래프인데요. 5,200여 명까지 크게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월까지 수치입니다. 3,500여 명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로 치면 17명이 킥보드로 인해서 병원행하고 있는 건데요. 킥보드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2020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모두 2배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무면허, 음주, 역주행, 뺑소니 등등 얼마나 경각심이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사고는 주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저 흥미로 타다 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 운영 업체들 역시도 사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킥보드에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를 내더라도 골목 같은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잡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속도를 20km까지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킥보드를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걷거나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뭐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경우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역시나 최근에 자주 저희가 접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교권 침해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고 혹시 앵커는 들어보셨나요? 너무 생소합니다, 이 내용. 네,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 2,000원 정도라고 하고 이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약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늘면서 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18년부터 꾸준히 이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올해 9월까지 누적 7,000명이 이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네. 가입자 성별을 보면요. 여성이 약 74%, 남성이 26% 정도로 여성 가입자 비중이 더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적으로 병원비나 소송비를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범위나 금액이 제한적이고요. 또 조건도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교권 침해 보험이 있다는 게 이 교권 침해 자체가 얼마나 많고 또 문제가 되는지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이 소각장의 필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두고요, 각 지역별로 좀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2026년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요. 비수도권 역시도 2030년부터는 쓰레기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부지 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또 곳에 따라서는 큰 반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추가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죠. 인근에 주택이 없고 예정지가 시 소유 땅이란 점 등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 거세게 반대하면서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시위도 벌이고 있고요. 네. 한편 제주의 경우에는 마을 3곳이 서로 우리 마을에 설치를 해달라라면서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는 통 큰 당근, 파격적 인센티브라고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외에도 이웃 자치단체 간 이런 환경 관련 시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네. 소각장을 두기로 한 지역이 있다면 그 인근에 음식물 처리 시설, 또 재활용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서로 맡아서 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가 좀 요동칠 것 같은데 기사는 어떻게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각국이 각자 도생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감산 결정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진다면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영국은 환경 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데요. 그동안 금지했던 셰일가스 채굴 방법인 수압 파쇄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전력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도 에너지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이 당장은 위기를 겪겠지만 원유로부터 더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펙 플러스도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플랫폼 차원에서 보증한다는 걸 내세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달 초 A씨는 명품 플랫폼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자체 감정 서비스를 갖췄고 배송 전에 검수까지 한다는 홍보를 믿고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상품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방이 도착했을 때 누가 찢어서 열어본 것처럼 박스 전체가 훼손이 돼 있었고 가방 안에 내부도 많이 찌그러져서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상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교환을 요청을 했지만 이제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교환이 어렵다고 했고 근데 저는 그 내부적인 규정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판매자와 직접 접촉한 뒤에야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해외여행이 어렵고 보복 소비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반대로 정작 가격에 걸맞는 서비스는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명품 플랫폼 주요 3사에 제기된 소비자 상담은 2,29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0여 건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 즉 환불 거부가 35.5%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주로 약관의 허점을 악용한 뒤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면제하는 약관 조항이 확인되었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반란과 트렌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의 과도한 반품비 요구나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지적해서 해당 업체 대표들을 직접 불러서 잦은 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3사 플랫폼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약관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들의 안전성을 검사해 문제 있는 제품명을 공개해 왔는데요. 일부 제품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센스 스틱이라고도 불리는 향은 최근 실내방향제로 젊은 층 사이에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전 인센스 스틱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10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절반인 5개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을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와 섞인 채 흡입하면 백혈병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데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이름까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센스 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기준 마련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물론 이행 시한도 없다 보니 기준 마련 작업이 5년째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도개선 마련 검토를 저희가 요청 또는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업상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회시를 해주시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요청을 대부분 반영해 인센스 스틱 관련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성 성분만 규제했을 뿐 정작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센스 스틱을 피울 땐 알아서 조심하라는 결론인데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마음 놓고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인센스를.
네,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계속 쓸 수도 없는 데다가 어떤 거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센스 스틱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합성가죽 소파 제품 조사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비롯해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이 역시 유해 물질 기준이 없다며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권고 사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볼게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데 전문가 자문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업계 입장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원이 기관들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 138건 가운데 3년 이상 방치된 것만 39건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이 가장 큰 소비자들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좀 이제 정보를 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안전 권고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행 시한을 정하거나 연구 용역 등 검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인 인천 북항터널에서 배수 문제로 도로를 통제한 횟수가 최근 3년 동안 60차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공사가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천 북항터널 내부 모습입니다. 총 길이가 5.5km에 달하는 터널 안 도로에 물이 고이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지난 8월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이물질 등으로 막혀있던 해당 구간 배수로 배관은 교체했지만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배수로를 점검하기 위해 차선을 통제한 횟수는 61차례에 달합니다. 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체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이제 배수 관련해서 그게 이제 보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물이 새는지 체킹할 수도 있을 거고. 해저터널은 깊은 지점이 바다 및 40m 안반층을 지나도록 설계됐는데 하루 평균 5,000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터널로 들어오면 배수 펌프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터널 역시 9,000톤 넘는 바닷물을 배수 펌프로 매일 퍼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물고임 현상 등이 없어야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시공사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노면 젖음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터널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 착공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설계나 시공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루 5만 명이 이용하는 이 중요한 터널이 바닷물이 샌다?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 문제인지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은 방수를 잘못한 건지 원인이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9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5도, 광주는 1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한로이자 주말인 내일 내륙은 반짝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서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 새벽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당이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비대위 전환 개정안을 추인했는데도 이 전 대표는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 개인이 아닌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징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에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발찌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외관상을 한번 보면 이게 국민들은 이게 쉽게 절단이 되어지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를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이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좀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1% 내외로 빠졌는데요. 네. 다우지수가 또 3만 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개장 초부터 약세로 출발을 했어요.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금통이 우리의 금통위격인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채금리, 채권 금리가 또 뛰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서 미국이 공격적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제기되다 보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는데요. 이달 초 출발은 나쁘지 않았죠. 이틀 연속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틀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나온 고용 지표는 주간 고용 동향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만 9천 건 늘었습니다. 네. 월가 예상치를 좀 웃돌았는데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주목한 건 주간 데이터가 아니라 현지 시간 7일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지표입니다. 네. 월간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고용,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한 27만 5천 개가량 늘어나고 실업률은 전월과 비슷한 3.7%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지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단위,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예상보다 임금이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연준은 또 추가적으로 긴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한 70%를 웃돌고 있거든요. 네. 점차 이 빅 스텝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단기 국채는 또 4.2%까지 또 치솟아서
이 주식 자산에서는 돈을 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유럽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주요 3대국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네. 매파성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가를 잡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긴축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여파로 유럽 같은 경우는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국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겨울 아마 최악의 유럽은 에너지난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시에 준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가져온 에너지 대란에 맞서서 광범위한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뭐냐?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19년 대비 10% 낮추겠다라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 건물 온도는 19도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난방을 제한하고요. 또 아울러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하겠다. 특히 이제 샤워 같은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온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도 이제 찬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 이제 대중교통 이용 속도도 또 제한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차를 이용해야 된다면 시속 110km는 초과하지 말아라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앞서서 이제 워낙에 이제 원전 비중이 높은데 원전 한 56기를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 한 3분의 2 이상이 유지보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술적인 이유로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올겨울 혹독한데 아마 이제 프랑스 이외에도 유럽 이제 여행하실 분들 프랑스 에펠탑이 1시간 이전 소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또 핀란드 가시는 분들은 사우나 굉장히 유명한데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절감 말로만 들었지 뭐 온수를 제한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책으로 이런 절감밖에 좀 없습니까? 이제 이거는 각 국가별이죠. 각계전투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라별 상황에 따라 북유 유럽은 좀 춥기 때문에 난방이나 복장 규정을 또 완화하고 있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급등한 에너지를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EU 이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타난 대책을 좀 보게 되면 EU는 이제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반 우리가 얘기했던 횡재세 이 횡재세를 걷어서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요. 또 피크 시간대에는 전력 사용을 5% 이상 감축하는 한 그리고 자발적으로 10%를 감축하는 대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는 12월부터 겨울철부터 이제 시행을 하되 대책별 이제 적응 기간은 이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 러시아 제재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제재 핵심은 뭐냐?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었다. 이럴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해상 운송까지도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서 이제 G7 국가들이 원칙적 합의했다는 이제 후속 조치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는 8번째인데요. 사실은 겨울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리예요. 늘 가스관을 잠그거나 유지보수한다는 이유로 고장내거나 파괴하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산 이제 이런 에너지를 좀 탈피하고 독자적으로 어떤 하기 위해서는 EU의 제재가 불가피한 만큼 아마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가스와 전기 요금을 동시에 올렸잖아요. 그럼 이게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전기 요금은 3번 그리고 가스 요금은 4번 올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7%, 그리고 가스요금은 16% 올랐어요. 4인 가구 기준 이 두 개 요금을 합치면 7,700원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번, 4번 올리다 보니까 연간 인상폭을 보게 되면 전기요금은 18% 뛰었어요. 가스요금은 39%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 가정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간 단위로 따지면 가구당 한 2만 원 이상 오른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미치는 파장이에요. 이게 물류비용, 제조비용, 여기다가 냉난방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이제 고물가에 힘겨운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가 되고 또 러시아에 이제 이 가장 민감한 유럽이 이렇게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역시 이 에너지를 기존보다도 좀 절약하자라는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앞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에 0.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내년이 더 문제인데요. 네. 내년에는 전기가스 요금이 아마 최고 40%까지 오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한전의 상반기 적자 규모가 165조 원이에요. 부채 비율은 22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런 대규모 한전의 적자를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해소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내년에 이제 국제 에너지값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분기별로 합쳐보면 연간 적게는 30%, 많게는 최대 40%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우리 국민들 역시 굉장히 혹독한 이 시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정책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2배 수준으로 지금 감산을 하는 것 같아요. 밤사이 국제 유가는 좀 어땠습니까? 국제 유가 또 올랐습니다. 나흘째 올랐습니다. 네. 바이든의 의문의 2패예요. 네. 사우디 못 말렸어요. 사우디는 이 산유국을 주도로 그리고 러시아는 비산유국을 주도로 네. 지금 23개 오펙 플러스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다음 달부터 200만 배럴 이제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200만 배럴은 전 세계 하루 이제 공급량이 2% 수준이에요. 만만치 않은 비준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이제 감소폭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제 올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들썩거리게 되면 11월 다음 달 선거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비축유를 1,000만 배럴, 그러니까 이번 감산한 규모의 5배를 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잠잠해요. 여기에다가 베네수엘라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해서 동원해서 지금 원유 증산을 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 유가는 11월 린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에는 배럴당 88달러 넘어섰습니다. 네. 여기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뭐 94달러예요. 자, 이 지금 나흘 동안의 인상 상승폭을 봤더니 11% 올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지금 오펙의 감산도 감산이지만 감산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이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유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인가, 또 아니면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좀 이 인상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되나, 아니면 이게 정말 경기 침체로 빠지나, 뭐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증산할 때는 10만 배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20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감산을 했어요. 미국은 지금 반격 카드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바이든이 의문의 2패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가 어제 사실 뭐라고 실었느냐. 바이든이 이제 이 에너지 대책에서 러시아한테 대패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이제 이 사우디 이 빌살만 왕자한테 직접 찾아갔잖아요.
굉장히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구기고 찾아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산할 때는 10만 배럴, 20만 배럴 찔끔 하다가 네. 감사는 뭐 예상치 2배 이상을 감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지지율도 문제고요. 다음 중간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오페크를 어떻게 하면 좀 그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든다면 이게 독과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네. 담합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좀 제재를 해볼까라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앞서서 제가 이미 전략적 비축유는 정말 비상시에는 안 풉니다. 1000만 배럴 푼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네. 여기다 이제 베네수엘라 역시 차고스 유베스 대통령 이후로 굉장히 경제 제재로 굉장히 그 미국 때문에 어려웠는데 베네수엘라는 일단 원유 제작량명에서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텍사스 같은 이제 미국의 정유업체들이 들어가서 정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네. 서로 윈윈이라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유가가 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게 되면 바이든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나 아니면 사우디, 오펙의 감산이 더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이 다음 달 이제 중간 선거에도 고전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2.9%보다 더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이 말은 뭐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전문가면 3번 이상은 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4월에 수정했어요. 7월에 수정했습니다. 근데 10월에 또 수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 IMF 총재가 이제 다음 주에 IMF 연차 총회가 있거든요. IMF와 이제 월드뱅크가 연차 총회가 있기 전에 총재가 이제 게오르 기베아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올해 성장률 전망치, 세계 성장률 전망치 3.2는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향 조정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네. 아마 다음 주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나 내년쯤에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제가 최소 2분기 연속 침체한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특히나 선진국이 좀 불안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어떤 성장세를 기록할 때도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체감되는 경기 효과, 체감되는 경기 이 경기는 굉장히 좀 혹독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들은 서로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긴축하고 있잖아요.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영국이 그랬잖아요. 또 역행해서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풀었잖아요. 물론 뭐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이 통화 정책이 현 상황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재정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선진국들이 고금리,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신흥국들 자본 유출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들 하여금 신흥국이나 개도국을 하면서 지원을 좀 늘려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고물가, 경기 침체 이 사이에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2번 남았는데 미국이 앞서서 이제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네. 남은 12월에 빅 스텝. 그러면 연말 4.5%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저는 최소 한 번 이상 빅스텝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빅스텝을 2번 갈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환율 좀 불안해요. 환율 지금 물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1440원 선까지 올라갔던 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난달 거의 200억 달러 가까운 외환 보유액이 지금 축인하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전체로 따져보면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100달러 수준으로 거의 외환 보유고 10% 정도 고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정상적으로 막고 있느냐? 지금 환율을 막고 있는 건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그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해요.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건 1등 공시는 국제 유가였거든요. 네. 역시 근원 물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게 이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물가는 오름세로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뭐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 경기에 대한 고민은 있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이 한 해 이제 이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년에도 물가 5에서 6%대 물가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좀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저는 한 번 이상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업체 한솔페이퍼텍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화물차에 깔려 운전사가 숨진 데 이어 최근엔 지붕을 수리하던 50대도 추락해서 변을 당했습니다. 공장 측이 외부에 지붕 수리를 맡겼는데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망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낡을 대로 낡아 녹슨 지붕에 지름 1m 크기의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던 53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일단 지원 많이 받았어요. 변을 당한 A씨는 공장 측이 외주업체를 통해 지붕 수리를 맡긴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대조차 없는 등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노후가 됐고 또 이번 태풍으로 해서 상당히 좀 피해가 있었는가 봐요. 항상 발시사이면은 그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한솔페이퍼텍에선 지난 2월에도 짐을 내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어찌된 일인지 대형 유압식 징카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기본적인 조치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특히나 중소사업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지 않을 거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패널을 건네받다가 추락했다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프로야구 창원 경기에서 NC가 4연승으로 신락 같은 5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NC는 선발 투수 루친스키가 잘 던지고 손아섭이 7년 연속 150안타 대기록을 작성하며 SSG를 6대1로 꺾었습니다. 5위 기아는 박동원이 8회 역전 결승포를 터뜨리면서 LG를 눌러 가을 야구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거두거나 3게임을 남긴 6위 NC가 1패만 해도 5위를 확정합니다. 프로농구 수원 KT가 MG 새마을금고 컵대회 4강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KT는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B조 예선 3차전에서 KCC를 94대 77로 크게 이기고 2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프로농구 컵대회 4강은 KT와 고양 캐롯, 창원 LG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내일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지하철 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시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여의동로와 여의상류 나들목을 통제하고 교차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차량 소통 관리를 위해 경찰과 모범 운전자 780여 명을 투입합니다. 지하철은 행사 시간을 전후해 5호선과 9호선이 70회 증편 운행을 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승차장이 포화 상태일 경우 무정차 통과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행사장 주변 따릉이 대여소와 거치대는 임시 폐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사용도 금지합니다. 광화문 옆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던 송현동 부지가 100여년 만에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폐쇄됐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녹지광장으로 단장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광장 면적 3배에 달하는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앞으로 시민휴식과 문화예술 행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성 골프 선수와 불륜설이 제기된 가수 B와 배우 조정시 씨 측이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수 B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SNS를 통해 불륜설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최초 보도한 매체에 문의해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게시글을 다는 행위 등에 모두 법적 책임을 묻고 선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조정석 씨가 소속된 잼 엔터테인먼트도 SNS를 통해서 조 씨는 거론된 여성 골프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일면식조차 없다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하겠고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가을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도, 부산 15.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대구도 21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북 지방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